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뭔가 새로워졌어. 어디 봐요? 응? 업그레이드된 더 뉴 QM6 르노 삼성자동차. 나에게 딱 맞는 금융? 청년에게 힘이 돼야 맞지. 지역에도 도움 돼야 맞지. 이래야 MG. 금융을 딱 맞게 MG 새마을 금고. 소개합니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 얇은 피는 감출 것이 없다는 것. 보이는 것만큼 꽉 차게 맛있다는 것. 앞으로 만두는 얇피다.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 만두. 풀무원 KB손해보험 다이렉트가 보험료 아껴줄게요. 시간도 아껴줄게요. 다양한 할인, 간편한 가입, 빠른 보상으로 아껴줄게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냄새. 넌 아직 암호 얼음이나 먹니? 사중 안심 기술로 만드는 청호 살균 얼음. 이제 살균 얼음 정수기 있고 없고가 엄마의 능력. 너 1등 먹자. 난 2등. 셀토스. 셀토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몇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박용만 회장님께서 어제도 국회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경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큰 역할에 힘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우리는 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누굽니까? 학생 여러분들이고 젊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네, 8월 1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내일은 광복절이고요. 아까 이제 한지민 씨 영상도 잠깐 나왔는데 오늘 수요 집회 1,400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행사가요. 그 우리나라뿐 아니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렸다고요? 네, 일단 1,400회라는 얘기는 1,400번의 수요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28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온 네, 거죠?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수요 집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미국 등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 광복절에도 행사가 많이 예정돼 네. 있죠. 좋습니다. 최 반장, 오늘 오후에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 댓글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항소심에서는 조금 줄어들어서 네. 징역 3년이 나왔습니다. 아, 실형은 그대로 나왔고요. 네, 사실 뭐 1심과 달라진 건 전혀 없는데 이 형량이 조금 줄어든 이유는 네. 드루킹 김 씨가 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좀 형량을 좀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드루킹에 대한 판결은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은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년 예산안에 소재 부품 관련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포부라기보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고요.
어제 저희도 내년 예산이 한일 갈등을 고려한 초슈퍼 예산이 될 거라고 전망했는데 관련한 역시 맥락이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오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9월 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산업부는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추가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아베 총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 간의 관계가 냉각되더라도 민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오후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차관과 광복절 직후 제3국, 그러니까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미국령 괌이었습니다만 제3국에서 비공개로 만나서 양국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만남 자체가 취소됐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다면 아직까지는 서로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제 만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뭔가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만남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다음 주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그 전까지 물밑에서 뭔가 외교적 접촉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영상에 나갔지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행사를 소화했어요. 특히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국회에서 오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이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감지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광복절을 하루 앞둔 국내의 풍경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속보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DHC 혐한 논란 속보와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담화, 또 홍콩 시위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맞대응 조치에 이어서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일본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서 피해자들 존엄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오늘 추가로 냈습니다. 정부 공식 기림의 날 기념식 또 1400회를 맞은 수요 집회도 오늘 열렸죠.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8월 14일 오늘은 제74주년 광복절 하루 전날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8년 전인 1991년 오늘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했습니다. 이후에 전국의 생존자들이 잇따라 나섰고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김학순이 이제는 이만 나이 먹고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나올 땐 좀 무서웠어요. 죽어도 한이 없어요.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예요. 언제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반항을 하니까 갈 길을 참여서 가면은 참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기자면서 갈 길을 참여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을 씻은 거야.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기집애가 좀 이제 장관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나 못해서 관계를 못다 싶고. 네, 기림의 날은 지난해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정부의 공식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단체 관계자, 또 일반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의 편지를 낭독하면서 이 피해 할머니들이 겪었던 아픔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엄마가 처음으로 수요 집회에 나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과 일본까지 오가시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겪은 참혹하고 처절했던 시간들에 대해 하나씩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다시는 나 같은 아픔이 없어야 해. 네, 지난해 첫 번째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는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들과 또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면서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꼭 기림의 날만이 아니죠. 매주 수요일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온 수요 집회가 오늘 1,400회를 맞았습니다. 1,400번의 수요일, 차마 이 숫자만으론 할머니들의 먹먹한 심경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길원옥 할머니는 올해 92살이 됐는데요. 길 할머니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단짝 김복동 할머니마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쇠약했습니다. 자, 또 도쿄 도심에서도 연대 수요 집회, 또 가두 시위가 열렸습니다. 홋카이도, 나고야, 교토 등 일본의 여러 대도시들도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한일 관계의 미래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정작 아베 총리는 정반대의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조상을 기린다는 일본의 명절 오봉을 맞아서 성친의 묘소를 참배했는데요. 자,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선 아버지께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自民党立党以来の最大の課題である憲法について国会において憲法の議論をいよいよ本格的に進めていくべき時を迎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報告いたしました。国民の負託に力強く応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思いを新たにいたしました。 양국의 정부 관계가 최악인 만큼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주목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위원장들과 국정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오찬을 갖고 그 외의 시간은 경축사 메시지를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키워드는 미래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일본의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한 미래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 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 일본 외교차관이 광복절 직후에 회담을 열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6일이나 17일 한일이 아닌 제3국에서 만나 허심탄회하게 갈등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만남이 다시 취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회담 여부가 사전에 알려지면서 양측 모두가 부담을 느꼈다는 건데요. 변동 사항이 생기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회담을 갔더라도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서 일본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오염수를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면 이마저도 불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본은 검토 중이다, 향후에 설명하겠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킬레스건 후쿠시마 카드 꺼낸 정부,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의 공유 확산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정치부에서 얘기했지만요. 예를 들면 미국 LA타임스에서 지금 도쿄올림픽, 특히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경기를 하니까요. 선수들과 코치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암 발생 위험이 높다. 이런 식의 루포 기사를 좀 내놨고요. 지금 후쿠시마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관련한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서도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거지만 특히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지렛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외교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었죠. 자, 일단 이 도쿄전력이 밝힌 후쿠시마 오염수 양만 해도 이 하루에 170톤씩 쌓여서 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이 후쿠시마 원전 물탱크에 저장하고 있지만 3년 뒤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자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자, 일본이 미온적인 태도만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고 조금 전에 이제 외교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뭔가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잖아요. 그 관련해서 그린피스의 수석 원자력 전문가 아까 제 신반장이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국회에서 간담회도 가졌죠? 예, 일단 이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일본이 이 방사성 오염수를 만약에 태평양에 방류를 한다. 그러면 돌고 돌아서 1년 뒤에 동해에 그 오염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쇼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일본 현지의 국내 대학이 아닙니다. 일본 현지 대학 연구진 연구를 인용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2011년 3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를 했을 때 이 세슘을 함유한 오염수가 동해까지 돌고 돌아서 닿는데 딱 1년이 걸렸고 이후 오염도가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5, 2016년 동해 세슘 농도가 약 2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양 반장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일본 내의 대학 그 자료를 인용했다는 거죠, 지금? 뭐 국내 대학 자료를 인용했다 그러면 또 트집을 잡을 텐데. 그렇죠. 일본 대학이라는 거예요. 일본 카나자와 후쿠시마 그리고 히로사키 대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린피스 이 전문가가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네, 또 이 그린피스 측은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 정부의 핵 폐기물을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국제사회를 통한 검증을 정부가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 제기가 중요한 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예 일본에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총리 주례회동과 또 이 국무회의 등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 통하지 말고 외교부가 직접 대응하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지도에 이 독도를 표기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이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에 직접 항의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 그런 만큼 괜한 불안감을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잠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야권에서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인데 유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서 이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잠재 성장률이다.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이어서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가짜 뉴스로 배척할 게 아니라 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허풍과 착시야말로 국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진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내일은 광복절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까 작년 광복절 기념사 얘기를 아까 신반장이 소개는 했는데요. 오늘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이죠.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고 오늘 두 번째 공식 기념식이 있었던 거죠? 네, 이번 행사는 이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 또 일반 시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특히 이 배우 한지민 씨가 이 어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인 줄 몰랐다가 이 뒤늦게 알게 된 유족의 편지를 대신 읽는 과정에서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아픔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엄마의 이야기를 모른 채 하고 싶었습니다. 철없는 저는 엄마가 부끄러웠습니다. 가엾은 우리 엄마,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 참고로 이 한지민 씨는 위안부 피해자 이 김복동 할머니의 여정을 담은 영화 김복동의 이 나레이션에 이 개런티를 받지 않고 참여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수요 집회도 오늘 어김없이 열렸고 아까 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에 모였던 행사가 지금 오늘로서 1,400회를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1,400차 정기 수요 집회 그리고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연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아까 신반장 발제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집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미국 그러니까 세계 12개국 37개 도시 그리고 또 57곳에서 함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지 않습니까? 서울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육박을 했는데 주최 측 추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시민들 2만여 명이 역대 최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함께 자리를 했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공식적으로 총 20분 입니다. 지난 1월 이 김복동 할머니에서 곽예남 할머니 이렇게 올해만 5분이 세상을 떠나셨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고요.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저녁에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신촌에서 광화문까지 거리 행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곳곳에서 오늘 전야제 행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문 대통령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공유 확산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요. 이제 20일 내에 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 모두 7명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화력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한국당 전임 원내대표 한눈만 팬다라고도 했었죠. 자, 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택한 두 후보자는 2명입니다. 부적격한 인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먼저 한상혁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자녀 이중 국적 논란과 함께 음주운전과 폭행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로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요.
후보자가 말한 이 가짜뉴스도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즉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 한 후보자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적발해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힙니다.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자, 이를 두고 당시 한상혁 후보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이버 검열 엄포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 검열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타율에 의한 규제는 이 규제 권한을 지닌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이 방통위원장 후보에 지명되자 물론 의도적, 극단적이라고는 했지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두 번째 인물,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념 정권으로 가는 중심에 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어떻게 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황 대표, 이 대표적인 공안 검사로 꼽혔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전면에 나와서 이념 논란에 불을 지핀 겁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되려 황교안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 있냐며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으로 조 후보자 적합하지 않다라고 재차 강조했었죠. 자, 이렇게 자신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자 이 조 후보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그동안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다만 관련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28년 전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없다며 이런 의지도 내비칩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이 조국 후보자 이 출근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자, 첫날엔 모 호텔 기념품으로 보이는 은색 텀블러를, 둘째 날엔 붉은색 텀블러, 그리고 오늘은 흰색 머그잔을 들고 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품이었습니다. 커피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매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마치 CF의 한 장면을 보듯 이런 말도 건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뭐 이만 정도 하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공정구역 커피 괜찮습니다. 공정구역 커피 괜찮습니다. 자, 조 후보자가 말한 카페 저도 가끔 이용을 하는데요. 자, 그래도 뭐니 해도 저는 이 제 돈 주고 사 마시는 커피보다는 매일 아침 국장이 사주시는 커피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청문 요청서 제출, 야당 조국 한상혁 집중입니다. 네, 아주 최 반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주 귀엽게 어필을 잘해요. 제가 없는 동안에 회의할 때 제 오른팔이라고 했다면서요? 아, 국장 귀여우세요, 이게? 어떡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래도 좀 잘 달래가면서 해야죠. 그렇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인사들에 대해서 국회에 청문 요청안을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8, 9 개각이었죠. 인사들에 대해서 오늘 일제히 요청안을 보낸 거는 결국은 이제 일정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에는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2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와대에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요. 다만 국회가 이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다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때까지도 송두가 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이 추석 전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도 잠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왔지만은요, 조국 한상혁 후보자에 집중하겠다. 특히 조국 후보자를 놓고 지금 야당의 반발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 자체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양 반장은 어떻게 봐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은 되는 거죠. 국장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안 귀여워요. 방송은 솔직히 안 귀여워요. 안 귀여워. 그렇죠? 네. 예. 일단 이 한국당하고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이 무능한 정부가 이념형 장관들을 내세워서 무능 이념 정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면서 그 중심에 이 조국 후보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산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만큼 법무장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 이 정치를 위해서 빨갱이 낙인을 찍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정치 청산해야 한다 맞서고 있고요. 이 사실관계도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산호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네, 조 후보자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직접 입장 밝혔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라면서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동안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소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한 것에 비춰보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 집행을 총괄하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기 힘들다는 고민이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조 후보자 역시 당시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낙점한 데 대해서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점도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일부 야권 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과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입장이 일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죠. 네, 조 후보자의 과거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조 후보자가 검찰의 자문위원을 바탕으로 200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검찰의 수사 종결권과 지휘권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 이 경찰청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남용을 해서 이 경찰 수사 사건을 가로채 실적으로 삼는다라는 등의
검찰권 오남용을 비판하며 지휘권을 또 제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검찰이 발주를 했느냐, 경찰이 발주했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 조 후보자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고요.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의 오남용을 동시에 비판해왔습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청문 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니까 저희가 다뤄볼 기회는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각종 현안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통큰 결단을 요구했다면서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는요. 더 높은 산과 더 험난한 파도가 예정돼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헤쳐나갈까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정기국회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시즌2 양상으로 가지 않는 게 중요한데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통큰 결단과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년 총선 전략과 구도에 대해서는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한다면서 보수가 이 극우의 길로 가면 득점보다는 실점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불리의 문제로 계산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 문제지만 한국 정치를 위해서 불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보수로 유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본을 철저히 해나가면 총선에서 저는 과반수 이상 획득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안 보이던 텀블러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뭐예요? 저 요즘 이 친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저는 텀블러를 자주 애용을 합니다. 그 왜 갑자기 그 얘기는? 아니 조국 후보자 아까 그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급은 또 저희 정치부의 기념품인 거 아시죠? 네, 여기 제 얼굴도 있고요. 귀여운 제 얼굴도 있고 좀 덜 귀여운 양반장 얼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우리 거군요. 저 너무 귀여운데. 그렇다고요? 아니 몰라요. 예, 그렇다고 갑시다. 네. 예, 이제 자신으로 대표되는 이 86세대 역할론, 세대교체론에 대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들었다 생각한다 이러면서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잘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때 미련 없이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주고 떠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법원 재판 관련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세월호 참사 당시 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또 국민을 기만하고자 했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또 한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첫 구조 지시를 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고 규정한 지침을 바꾼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서울고등법원은요. 드루킹 김 씨에 대해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1심에서 이 댓글 조작 혐의로 받은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 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서 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된 만큼 이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앞서 1심에서는 드루킹이 김 지사와 공모를 해서 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 인정을 했죠.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판단 내놓지 않았지만 대신 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에게 댓글 조작을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재판 기사로 잡을게요. 제목을요. 드루킹 항소심도 실형, 국민 여론 왜곡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 계열 방송사의 혐한 파문, 어제도 저희가 다뤘죠.
어제 DHC 코리아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해당 방송국, 오늘 우린 혐한이 아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을 했다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역시 본사 입장은 나오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한글을 만들어준 게 일본이라는 며칠 전 자사 방송 내용을 사실로 믿고 있다는 건데, 글쎄요, 이쯤 되면 상황이 심각하지 않나, 상태가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본 화장품 회사 DHC 계열의 이 DHC 테레비, 오늘 홈페이지에 장문의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야마다 아키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이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최근 며칠간 JTBC를 비롯한 한국 매체에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혐한이다, 역사 왜곡이다 비판하고 있고 DHC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운을 먼저 띄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뉴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정당한 비평으로 자유로운 언론 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우리 방송 내용에 어디가 어떻게 혐한이고 역사 왜곡인지 인상 비평 말고 팩트로 지적했으면 좋겠다 한 거죠. 자, DHC가 이렇게 자꾸 시비 거는 이유, 한국 시장까지 거 100억 원 정도인데 그거 포기해도 상관없다. 한 일본 내 이 혐한 극우의 간판이 되는 게 이 자국 시장을 다지는 데는 더 보탬이 된다, 이런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자유까지 운운하면서 이 팩트를 집어달라 하니 한번 따져보죠. 자, 먼저 일본 맥주 불매 운동에 대한 언급을 했죠. 朝日ビールとかなんかそんな他の人とかそんなのねジャー捨ててね僕は絶対水飲んで中身ので熱い水入れてパフォーマンスで水出しようと思ってますけどね. 자, 진짜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관련 영상을 다 찾아봤습니다. 자, 지난달 15일이었습니다.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서 저렇게 기자회견했을 때 영상입니다. 일본계 이온 음료하고 아사히 맥주 부어버리는 저런 퍼포먼스를 했죠.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요즘엔 맥물에서 저렇게 거품이 납니까? 일본 맥물은 저런가요? 딱 봐도 맥주 아닙니까 저거? 예?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은데, 자,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ですけども、この原布2号の技術が何らかの形で可能性ですよ、ホワイト国から外して輸出管理を厳しくするといった背景にはね、そういったこともあるんですよね。 자,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미사일 기술만큼은 북한이 우리보다 한 2, 3년 정도 앞서 있다는 게 이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무투 기술 갖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북한에서? 자, 그리고 한국 언론이 바보겠습니까? 그걸 보고만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혹시나 해서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DHC 텔레비 들어가서 이 도라노모 뉴스 이거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오늘도 정주행을 하더군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저 사람은 켄트 길버트라는 미국 출신의 혐한 논객이고요. 또 다음 사람, 저 산케이 신문의 위안부 날조론 아주 그냥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는 아비루 루이 논설위원, 저 두 사람 출연시켰습니다. 특히 이 아비루 루이라는 사람, 우리 정부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대응 조치를 설명을 하다가 대놓고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世界中で韓国がなくて困る国は一つもないと言ってますね。ズバリ。 자, 여기까지는 뭐 막 봐주겠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라 총리실 관계자 얘기라고 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양반 이젠 자기 입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렇게요. でしかも今回ですね、韓国って本当にバカなの？言っちゃいけませんね。愚かなの？同じですか？似たような表現ですね。もうちょっと手加減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자, 이거 뭐 보신 대로 5천만이 다 하는 그 일본 욕, 바카야로 할 때 그 바카. 한국은 정말 바보야 해놓고 뭐 마치 말 실수라도 한 거 마냥 하면서 막 수습을 하는 듯 이렇게 발연기를 하더니 모자란 것 같다라고 또 다른 일본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놓고는 같은 말인 것 같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는 그런 딱 상황이었습니다. 자, 백주대낮에 이런 방송하고도 앞서 전해드린 대로 자기들이 팩트로 승부하는 언론이냐, 그런 입장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야마다 아키라라는 아까 그 DHC 텔레비의 대표이사 말이죠. 자, 찾아봤더니 네, 도넛을 즐겨 먹는 제가 정말 딱 생각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딱 들어맞지 않습니다. 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어제 유일하게 아는 일본어 단어 캐세키, 우리말로 결석 그 말씀드렸죠. 밤새 하나 더 배웠습니다. 캐시키, 경치 풍경이라는 뜻이죠. 저는 왜 이런 단어만 자꾸 생각이 날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앞서 잠깐 전해드린 대로 오늘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담화 내놓는 거 상당히 이례적이죠. 핵심은 이 한마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잠깐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자,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앞서 이 황 대표가 오늘 이 소폭의 당직 개편을 했습니다. 대변인단을 교체했는데요. 황 대표의 그림자로 불렸던 민경욱 수석 대변인 물러났습니다. 이걸 놓고 경질이냐 아니면 뭐 순수한 교체냐 말이 많았는데 본인은 그러니까 민 대변인 본인은 미리 상의된 일이었다라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막말 논란은 제1야당 대변인에게는 상처이자 훈장이다라는 귀거래사를 또 남기기도 했다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까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정말 민경욱 대변인, 황교안 대표가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있었잖아요. 오늘 갑자기 아침에 대변인단 교체 소식이 알려져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경질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는 뭐 본인의 입장을 또 존중은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서 어디까지나 사전에 약속된 교체이고 지도부의 배려다 이런 점을 강조하더군요. 좋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담화문 발표 소식을 정리해 볼 텐데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요. 제1야당 대표의 광복절 담화는 이례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담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늘 장소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본청 로텐더홀 한쪽에 자리한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담화문을 읽은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 황 대표 측에서는 이 자체가 메시지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자, 황 대표가 한 달 전인가요?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했다고 하니까 건국의 대통령이 폄훼되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수 대표성 또 뭐 통합 이런 거에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단 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데 오늘 담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요. 뭐 대전환을 이루도록 싸울 것이요. 대전환을 이룬다면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후반부에는 당초 이 배포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을 뭐 애드립으로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경고, 또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님, 정신 차려 주십시오. 이런 국민의 절규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만약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할 경우 저와 우리 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아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황 대표가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건지 부연 설명이 있었나요? 자, 아무래도 그게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보니까 담화가 끝난 다음에 일문일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단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한국당 내에서는 오는 24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실제 집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 5월 말 이후 석 달 만에 장외 집회가 재개되는 거죠. 한국당은 8월 말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그리고 당대표 취임 6개월 등 향후 일정을 감안해도 이 대여투쟁을 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DHC 텔레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제 DHC 코리아의 사과가 나왔지만 본사와는 상관없이
그 DHC 코리아 자체의 사과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본사의 사과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고요. 오늘은 DHC 텔레비전 차원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아까 양 반장이 소개했지만 그 쭉 들어보면은 본인들은 이제 사실만 얘기했다는 거고 언론 자유 투쟁을 하는 듯한 그런 무슨 분위기가 입장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 국장 오전 편집회의 들어갔을 때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나왔다고. 예, 글쎄 말이에요. 예, 예. 되게 황당해하셨던데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한 DHC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이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DHC 코리아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와 우리 방송 내용은 아무 상관없다. 그런 상식 밖의 불매 운동이 벌어진 건 언론 봉쇄다. 글쎄요, 이런 혐한 방송을 버젓이 하는데 그 계열사 화장품을 평소와 다름없이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게 더 상식 밖이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아무튼 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인상 비평하지 말고 팩트로 말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주장하면서 팩트를 얘기하라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어제 이 DHC 코리아 대표가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DHC 텔레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본사 측에도 그런 방송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이런 공지문이 나온 걸 보면 글쎄요, 이건 뭐 한국 시장을 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이 DHC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부터가 정상이 아닙니다. 네, 누구요? 요시아키? 요시아키? 하하하. 요시아키죠? 네. 요시아키. 네. 어떤 네. 사람이에요? 일단 어. 네, 아주 뭐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합니다.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일본인은 아시아 유일의 유럽인이다. 이런 발언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발언까지 했다고요? 그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타라 입구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지난해 6월 발언을 보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들의 조상은 시베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는가 하면 가짜 일본인인 제1한국인은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일본의 정치, 언론, 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면서 뭐 제1한국인에 대한 뭐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 요시다 회장은 증오 선전을 선동적으로 유포하기 위해 DHC 텔레비를 이용했다라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아까 양 반장이 분석했지만요. 한국 시장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DHC 텔레비의 논조를 뭐 접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거기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 DHC가 한국에서 영업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도라노모 뉴스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주일 내내 이 극우 혐한 패널이 번갈아 가면서 출연을 합니다. 당장 오늘 나온 아비루루이 산케이 신문 편집위원이라는 사람도 이 산케이 신문의 가장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 꼽히는데요. 자, 일례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했던 1993년 고노다마에 대해 이 담화에 근거가 된 피해자 조사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이 강제 연행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이 담화로 일본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죠. 네, 경제부 보고를 오늘 들어보니까요. DHC 코리아 같은 경우엔 유통망이 사실상 붕괴가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긴 드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상황은 좀 불가피해 보여요. 지금 흐름 자체는. 예. 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 국장이 뭐 욕설을 한 거 아니냐 지금. 무슨 소리예요? 네. 예, 뭐 그런 아무튼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제가 다른 뉴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허경영 씨 아시죠? 국가혁명당이란 신당을 창당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당대표 대선 후보에 추대가 됐다. 이런 보도 자료가 어제 국회 기자실에 이렇게 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그 창당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하던데 지난해였나요? 가수 최사랑 씨하고 사실혼 관계였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서로 법적 공방이 벌어진다. 맞아요.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디 보도를 보니까 이후에 또 재결합을 해서 올 3월까지 같이 살았다 뭐 이런 최사랑 씨 인터뷰도 있던데 창당도 좋고 대선 후보 추대도 좋은데 이 문제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런 뭐 지적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니까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할게요. 황교안 대국민 담화 정책 대전환 촉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콩 사태가 심상치 않죠. 홍콩 국제공항이 어젯밤 밤샘 시위로 또 한 번 폐쇄됐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다시 공항이 열렸지만 이틀간에 걸친 점거 농성으로 여전히 혼잡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후 상황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홍콩의 접경 지역인 선전에 인민해방군이 집결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무력 진압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별들이 썩은 때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야 꿈을 꾸며 꽃하는 아가씨 네, 우리 어르신들이 홍콩 하면 단번에 떠올리는 노래 바로 홍콩 아가씨입니다. 이 노래가 나온 게 1953년, 54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죠. 자,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별들이 소곤되는 홍콩, 어쩌면 뭐 이상향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후에도 한동안 홍콩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상향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멋진 배우들이 사는 멋진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별들이 소곤되는 소리 당분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진정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제야 어제 이틀간 홍콩 국제공항이 폐쇄되는 등 홍콩은 말 그대로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所以喺呢度最後我再次請大家放下歧見，安靜咗個情緒落嚟，用1分鐘去諗一諗，睇一睇我哋呢個城市，我哋呢一個家，大家係咪忍心將佢推落去呢個將會係粉身碎骨嘅深淵？ 자,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 시위를 이렇게 비판했지만 사실 시위대가 공항까지 몰려가게 된 이유 바로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 탓이 큽니다.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 추정 물체에 눈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거죠. 자,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공항 점거로 이어졌습니다. 점거는 오늘 오전 풀렸지만 이틀간의 폐쇄 조치로 공항은 하루 종일 혼잡을 빚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They are not fighting for freedom. They are stealing mine. Well, I think it's a bit selfish, and we have family, we have work, we have university, we need to go home, and because they're protesting, we can't go back. 자, 시위대는 영어와 프랑스어, 한국어 등 각국 언어로 작성된 전단을 관광객들에게 나눠주면서 시위의 이유, 목적 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경찰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고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that the suffer we saw, yes. And also, actually, by wearing these goggles, I kind of experienced what the girl is facing, that is losing her eyesight. But for me, it's just for one day, but for her, it's forever. And I think the police are now attempting to kill Hong Kong citizens. And so I am wearing the iPad to alert the tourists or visitors that Hong Kong is not totally safe by now. 자, 일국양제 99년간의 영국 식민지 기간 아시아의 금융, 무역 중심지로 발돋움한 홍콩. 자, 중국은 홍콩 반환 이후에도 이 같은 홍콩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일국양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 나라지만 사회 제도는 다르게 유지한 겁니다. 중국 본토 내에선 상상도 못할 천안문 시위 기념 시위가 홍콩에서 매년 벌어질 수 있었던 것도, 또 홍콩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 의혹 등을 연달아 보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일국양제 덕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고 특히 시진핑 주석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이 홍콩의 중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이른바 우산혁명을 통해 홍콩 시민들은 홍콩의 중국화를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미국,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홍콩 시위를 응원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직접 시위대 옹호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미국 언론들도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자, 이번 시위는 우산혁명 이후 가장 크게 또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이번 시위가 자유선거 요구 등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력 진압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선전, 그러니까 이 중국과 홍콩의 접경 지역에 인민해방군이 집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내놨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은 중국 정부가 홍콩 접경 지역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모두 침착해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평화로운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 think it'll work out, and I hope it works out for liberty.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자, 홍콩이 아시아 경제 중심지 중 한 곳인 만큼 이번 사태가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홍콩 공항 점거 풀렸지만 여전히 혼란, 무력 진압 가능성도. 자, 홍콩 분위기 사실 이제 이틀간 공항이 폐쇄됐다 풀렸다 하는 상황을 반복했고요. 오늘 정치부의 이후 시간의 상황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이번 사태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가죠. 예, 근데 국장 계속 소환이 되네요. 과거로부터 소환이 계속. 왜? 아까 그 워싱턴이요? 예. 그때보다 지금이 낫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예. 네. 이번 시위를 이 송환법 반대 시위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이 송환법이라고 뭐 저희가 앞서도 몇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지역에도 홍콩 내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도된 배경 바로 대만에서 벌어진 이 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초 이 홍콩 국적의 20대 남성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다가 체포가 됐는데 이 홍콩 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지지 않아서 이 남성을 이 대만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이걸 계기로 홍콩 정부가 이 송환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일단 언뜻 들으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반대할 내용이냐 싶은데 홍콩 시민들이 우려하는 건 바로 중국으로의 송환입니다. 일국 양제 시스템 등으로 그동안 홍콩 내 범죄인의 중국 송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홍콩에서 뭐 반중 시위 또 반중 서적 등이 나오고 홍콩 언론들이 중국 공산당 고위급 인사의 부정부패 의혹을 잇따라 보도해도 중국 정부가 이를 직접적으로 막기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송환법이 추진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홍콩 시민들의 우려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서 홍콩 내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본토로 잡아갈 수 있다라는 우려인 거죠. 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반중 인사들이 잇따라 행방불명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콩 정부가 송환법 추진을 철회했잖아요. 근데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는 송환법 반대 시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반중 시위로 성격이 바뀌면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송환법 철회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강경한 태도가 결국은 이 시위를 반중 시위로 연결시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환법 반대는 또 하나의 도화선이었을 뿐 결국은 그동안 쌓여왔던 홍콩의 중국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한꺼번에 터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항 점거 사태에서 보듯이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도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조심스럽고 그래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중국이 무력 진압을 실제 시도한다면 제2의 천안문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뭐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소식 간단히 다뤄보면요. 오늘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죠. 자,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은요. 이 북한과 주변국 위협에 동시에 대응을 하고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자, 우선 3만 톤급 다목적 대형 수송함 건조에 나섰는데요. 자, 수송함에는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송함은 2030년 전후로 건조가 될 예정인데 자, 앞으로 해상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상 공격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군 당국은 F-35B 20여 대가량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유사시에는 적의 육상 지역 표적을 지원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도 반영이 됐습니다. 4천에서 5천 톤급 규모로 건조될 예정인데 함대지 미사일 등 정밀 유도탄을 탑재해서 유사시에 적의 지역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또 최근 뭐 북한 미사일 발사와 이 한일 갈등 맞물려가지고 정찰 위성의 부재 이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이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 개선을 위해서 2023년까지 군 정찰 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영상 레이더, 전자 광학 뭐 이런 위성 등 5기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또 유사시 북한의 이 전력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뭐 전자기 펄스 탄 국내 개발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고전압 전기를 전자기파로 변환시켜서 적의 이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인데 2020년대 후반까지 도입을 해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들의 봉급 인상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자, 계획대로면 2022년에는 병장 기준 67만 6,100원을 받게 됩니다. 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290조 5천억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서는요, 청해부대 강감찬호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일각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분출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정리할게요. 트럼프 중정부 홍콩 접경으로 군 이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나라 내 고향 짜짜라짜라짜짜 언덕 위에 초가 삼간 그립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우승을 거머쥔 트롯 가수 송가인 씨. 공연과 예능, 종횡무진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 씨를 둘러싸고 뜻밖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 진도 출신인 송가인 씨는 전남 관광 홍보대사와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남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로 잇따라 위촉이 됐습니다. 논란의 씨앗이 된 건 이 두 개의 홍보대사 출연료가 전혀 달랐다는 건데요. 전남도 관광 홍보대사로는 한 푼의 개런티도 받지 않은 반면에 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출연료로 3,500만 원이 책정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한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얼굴로 활동한 연예인들이 수억에 달하는 모델료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는 정책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을 홍보대사로 선정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무보수와 3,500만 원. 송가인 씨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출연료를 받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우선 전남도청 측에서는 도관광 홍보대사와 박람회 홍보대사는 별도의 영역이며 담당 부서도 다르다고 말합니다. 거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그쪽에 별도 기구를 두고 농업박람회 사무국이 따로 있어요. 홍보대사는 그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자기들의 관련이 있어서 홍보대사로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관광 홍보대사로 저희들이 적응을 했었어요. 출연료 주는 문제는 도에 어디 한 군데서 이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업박람회는 농업박람회대로 저희 관광 홍보를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관광 홍보를 위해서 그분들 별도 계약을 해야죠. 국제농업박람회 측도 해명을 했습니다. 송가인 씨를 홍보대사에 위촉하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박람회 측과 용역 계약을 맺은 홍보 대행사가 섭외한 것이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총액으로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 운영에 대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는 그 대행업체에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행업체에서 송가인을 섭외를 했던 것이거든요. 금액이 나가는 3,5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홍보 대행사와 송가인 회사 간에 이루어졌던 사적인 계약이고요.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지자체 관련 행사의 홍보대사도 사실상 지자체 홍보나 마찬가지로 여겨지는 만큼 출연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촉 기준과 행사 홍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홍보대사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체계화된 규정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정치부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국장의 60조 프리뷰는 생략하고요.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맞는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
내일 행사도 많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 또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은 저희가 8시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반장들은 쉬지만 제가 열심히 뉴스룸을 잘 만들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모레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뭐 제가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없던데요. 아, 그래요?